밀레니엄 세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엄 세대, 아무튼 뭐 레니얼인지 레니엄인지 아무튼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하고 조직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또 우리하고 같이 함께 일해 나가야 될 중요한 세대가 있잖아요.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세대들이 굉장히 나타났잖아요. 뭐 X 세대, Y 세대, Z 세대, 아무튼 탄생 전, 탄생 후에 우리가 세대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밀레니엄 세대가 기존의 조직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아날로그 세대, 아날로그 버티는 이런 아날로그 세대와 어떻게 함께 일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밀레니엄 세대의 특징에 비춰봤을 때 조직의 융합, 소통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맞아요. 시대를 거쳐오면서 세대에 대한 이름은 항상 명명돼 왔었는데 요즘 특히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화두가 굉장히 많이 오가는 것 같고요. 뭐 코로나 시대로 환경적인 변화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당사자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의 변수와 변화에 조금 더 적응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또 우리 교수님께서 아날로그 세대와 이 밀레니얼 세대가 잘 화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고민을 해주셨어요. 교수님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을 좀 추천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봤던 책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한숨에 읽어봤는데, 이제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밀레니엄 세대를 아날로그 세대가 조직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퇴근하는 순간 퇴사해 버리거든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밀레니엄 세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퇴근과 퇴사의 거리가 짧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퇴근하면서 그 다음날 안 와. 퇴사. 아날로그 세대는 퇴근을 계속 하잖아요. 끝까지 버티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퇴근하면서 퇴사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자꾸 회사한테 맹목적 충성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맹목적 충성을 요구해도 별로 그렇게 반항하지 않고 그냥 낙타처럼 시키는 일 다 하고, 내 몸에 아무리 무거운 짐을 실어도 그거 그냥 계속 다 했었거든요. 네. 그 퇴사와 퇴근에 대해서 아날로그 세대들은 그 연결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맹목적인 충성 자체는 또 밀레니얼 세대한테는 너무 어려운 화두라는 거죠, 교수님. 그 충성의 대상을 이 밀레니엄 세대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직이나 이런 데다 두지 않고 나에다 두는 거야. 나한테 충성하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지. 조직의 미래, 조직의 10년 후 장기 발전 전략, 비전, 슬플 비자가 돼서 막 슬픈 비전이 되는 거야. 슬퍼. 그러니까 밀레니엄 세대 놓고 우리 회사의 비전과 장기 발전 전략을 1시간 강의하면 내가 보기에 1시간 내에 중간에 집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밀레니얼 세대를 잘 이끌어 오려면은 회사도 이득이고 나 자신도 이득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잘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뭐 이유를 따로 묻지 마라, 뭐 휴가 사유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네, 이거는 또 뭐냐면요. 밀레니엄 세대들이 휴가를 가는데 결제를 올렸어요. 그러면 휴가를 어디 가냐, 왜 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휴가 갔다가 안 와요. 그러니까 제발 휴가를 어디로 가는지, 누가 가는지, 왜 가는지 호기심이 생기지만 물어보지 말고 그냥 보내세요. 예. 그래서 휴가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출근도 안 하고 카톡으로 부장님 오늘부터 3일간 휴가입니다. 3일 후에 보시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버릇없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막. 얘네들은 이렇게 SNS가 그냥 일상생활에 밥 먹듯이 하는 거니까 이게 삶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너무 이렇게 건방지다,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친구를 그러면 회사에 출근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카톡을 보지 마세요. 예. 안 읽은 상태로 내버려 두면 이 친구도 불안해서 회사에 왔다가 휴가를 가는 거예요. 양쪽에서 서로 이유 불문하고 안 보고 그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전에 다녔던 회사 중에 대학내일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휴가 사유 콘테스트를 했었어요. 근데 어떤 직원이 이제 마케터인 직원이 있었는데 휴가 사유를 오늘따라 왠지 울적해서 눈물이 자꾸 날 것 같고 오후에 업무가 집중이 되지 않아서 휴가를 씁니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팀장이 나중에는
결제를 할 때 얘가 어떤 사유로 휴가를 올렸는지 기대가 돼서 네, 더 재밌게 결제를 해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휴가를 굉장히 설레고 기분 좋게 쓰면은 그 휴가가 또 의미 있는 충전이 될 수 있는데 이전에 약간 아날로그 세대에서 얘기했던 고루한 방식으로 휴가를 접근하게 되면 갔다가 안 오거나 쓰면서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휴가 쓰실 때는 어떻게 회사 다닐 때 부담스럽거나 그러셨어요? 없었어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네. 뭐라 그러면 뭐라 그러지는 않겠죠. 뭐 휴가를 그렇죠. 간다는데 정당하게 네. 일을 하고 정당하게 휴가 가고 그러는 음, 거죠. 근데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네.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했어요. 어딜 가서나 한결같이. 네. 거기다가 뭐 부지런한 비효율? 이거 약간 역설적인 개념인데 교수님께서 또 이런 키워드를 적어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날로그 세대가 밀레니엄 세대한테 부지런하게 일을 하면 그게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밤 12시에 카톡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가지고 업무 지시를 한다든지 이메일 보낸다든지 그리고 이제 또 요즘에 이런 말도 있어요. 텔레그램에 직원들을 다 가입시켜가지고 텔레반처럼 활동하는 팀장이 있대요. 그러니까 막 비밀 업무 지시를 하고 그래서 그 텔레반에 강제 가입시켜가지고 막 문자 메시지 보내서 업무를 지시하고 이렇게 막 굉장히 부지런을 떠는데 이 밀레니엄 세대한테는 왜 그러면 이 업무 시간 이외에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부지런을 떠냐. 그렇게 부지런한 비효율을 떠는 상사를 뒤로 하고 바로 또 집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업무가 끝나면 아예 메신저를 차단하고 안 본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봐도 답장을 하지 않는다. 뭐 이게 뭐 업무 비즈니스 매너고 네, 예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아날로그 세대를 지키기 위한 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뭐 일과 삶의 경계 없이 일하다 보니까 좀 건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네,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이제 자꾸 하면 뭐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다뤘던 꼰대가 돼요. 꼰대. 꼰대 되지 않는 방법은 자꾸 옛날 했던 방식 그것이 유일한 일의 방식이라고 착각하고 나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강조하고 강요할수록 그 사람은 이제 존경받지 못하는 따돌림 당하는 왕따 당하는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업무하는 그런 시간과 네. 스타일에 대해서는 룰을 지키고 꼰대가 되지 않기를 그래야 두 세대가 화합할 수 있겠죠. 시간 낭비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날로그와 시간 낭비도 비슷한 차원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업무를 실행을 하는데 집중을 하지 않고 자꾸 계획을 세우는데 집중을 해요. 그리고 내용보다는 형식을 강조하고. 네. 저도 삼성에 있을 때 전국 품위서 경진대 이런 걸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품위서를 누가 잘 쓰나 계획을 네. 잘 세우고 거기다 무슨 용어를 쓰고 막 이런 걸 계속 뒤지고 볶다 보면 나중에 진이 빠져가지고 실행할 맞아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일수록 자꾸 이제 그런 멋진 계획, 멋진 형식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실행을 하고 빨리 뭔가 행동에 옮기고 싶은데 그런 시간을 주지 않고 야 이거 토시가 17포인트인데 이거 15포인트로 줄이면 어떻겠냐. 야 이거 네모 박스가 마음에 안 드네 이걸 까맣게 세모 박스를 하면 안 되겠냐. 막 이런 형식을 요구하다 보면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아이고야. 네.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사회 초년생 때 이제 회사에 그 기한을 올렸다가 반려를 6번 당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6번을 당했냐면 위에 부장님께서 첫 번째는 오타를 지적하시고 두 번째는 표와 표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고 지적하셨고 세 번째는 마침표를 찍은 문장과 마침표를 찍지 않은 문장을 공략하셨고 뭐 그 다음번은 뭐 띄어쓰기를 얘기하셨나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텍스트의 내용에 관련이 없는 형식. 그런 문장의 형식에 반려를 6번을 당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시간도 낭비되고 뭐 그 기한은 계속 뭐 거의 한 달에 미뤄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려는 의욕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아날로그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화합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아요. 그 외에 예측 불허? 네, 예측 불허. 예측 불허는 뭐냐면 이제 밀레니엄 세대들이 입사를 하잖아요. 그럼 면접 때 자네
10년 후에 목표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10년 동안 다닐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퇴근해버려요. 퇴사해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이 친구들은 장기 회사의 어떤 비전,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꿈을 10년 이상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지금 이 순간, now here, 까르페 디엠 이런 것들을 재밌게 즐기면서 하루하루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그 한순간의 축적이 한평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네. 그냥 그 지금 오지도 않는 미래를 끌어다 놓고 그걸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직에서 내가 10년 후에 이사가 되고 상무가 되고 상시적으로 무책임한 상무나 뭐 전문적으로 무책임한 전무나 이런 게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임원, 임시 직원은 되고 싶지 않다. 네. 그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10년 후는 정말 긴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회사가 존속될는지도 모르는 시대예요. 뭐 그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 보니까 거기에서 꼽았던 100대 기업 중에 뭐 아직 남아있는 회사가 많지 않다라는 설도 요즘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긴 미래를 조직도 보장할 수 없고 개인도 뭐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시대다라는 게 이제 이 세대에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참견 금지 마지막으로 키워드를 꼽아주셨어요, 교수님. 참견 금지는 말 그대로 참견을 자꾸 하면 퇴사예요. 참여시키면 열심히 일하라고. 네. 그래서 참견하지 말고 참여시켜라. 음, 그러니까 자꾸 아날로그 세대가 이 꼰대가 되는 이유는 자꾸 이제 옛날 경험, 과거의 노하우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제 충고하고 조언을 하고 꼬치꼬치 캐묻고 자꾸 이제 참견하니까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네. 꼴도 보기 싫은 거. 그런데 그냥 야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런 가능성을 갖고 있을 때 넌 어떻게 하겠냐. 본인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무대를 만들어주면 제가 보기에 잘 해내네요. 사람들 보면. 네. 그런 걸 믿고 기다려주고 신뢰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참여 기회를 주면 열심히 일합니다. 이 친구들도. 예. 근데 이거를 쭉 키워드를 보다 보니까요, 교수님이 오히려 밀레니얼 세대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아유, 그런 또 칭찬을. 네, 교수님이 뭐 헌신, 나 자신에 대한 헌신 나르시죠. 거기다가 뭐 이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은 충동이 떠오르면은 바로 실행에 옮기시고 부지런한 비효율 뭐 이런 형식주의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시간 낭비되는 거 싫어하고 일단은 프로토타입이라도 빨리빨리 시도해보고 시행착오를 빨리 겪는 게 낫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정말 저희 제자들이 항상 느끼는 거지만 교수님은 예측이 불어거든요. 거기에 참견은 뭐 제자들에게도 참견을 하지 않으시고 뭐 교수님께 감히 참견하는 제자들도 없고 그런 것 같아서 참견하는 애들이 가끔씩 나와요. 예. 교수님은 뭐 하시냐, 뭐, 왜 이렇게 하냐. 네. 주로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 아날로그 세대가 밀레니엄 세대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을 같이 나눠봤는데요. 그걸 또 굉장히 심층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해주셨어요, 교수님. 네, 이거 다 하면 뭐 시간 많이 갈 것 같고, 예를 들면, 아날로그는 KKSS라는 원칙을 지켜요. KKSS,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네. 그다음에 이 밀레니엄 세대는 KGSD, 까라면 G, 계기고 S, 시키면 D, 도주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차이는 아날로그 세대는 15분 간격으로 웃겨줘도 강의 만족도가 매우 만족으로 나오지만 이 밀레니엄 세대나 이런 X세대, Y세대는 15초 간격으로 웃겨주지 않으면 그 다음 학기에 폐강을 가보야 되는. 네. 그리고 이 아날로그는 여러분이 잘 믿고 있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막 달콤한 미래가 올 거야. 이걸 믿고 정말 충성을 다해서 은근과 끈기, 인내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갔던 시대라고 한다면 밀레니엄 세대는 고진감래를 믿지 않아요. 네. 고생 끝에 통증밖에 안 온다. 그래서 고진통례라고 믿고 지금 나로부터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니라 기준이나 가치가 아니라 나로부터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방적으로 아날로그 세대 입장에서 너는 그런 자세와 가치관을 바꿔야 돼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밀레니엄 세대는 또 아날로그 세대가 갖고 있는 엄청난 그 가능성, 엄청난 그 과거의 경험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이렇게 보고 또 아날로그 세대 이 기성 세대들은 또 밀레니엄 세대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 그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다음에
나로부터 뭔가를 생각하고 반추해내는 이런 자세를 또 서로 배우면 네. 굉장히 좋은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이제 교수님께서 조금 경계하시는 부분이 밀레니얼 세대가 뭐 깊이 읽지 않는 세대이기도 하고 판단이나 결정의 근거가 굉장히 짧게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읽어야 되고 깊이 사유해야 되고 또 그런 긴 시간에 대한 미덕은 아날로그 세대가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네.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이 위에 모든 사람은 스승이다. 음. 내가 나보다 경험이 적고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훨씬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아날로그 세대는 나보다 먼저 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내가 해볼 수 없는 경험 이런 것들을 해본 사람들이니까 네. 또 그분들한테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배우게 되면 교학 성장이라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스승의 날마다 교수님께서 교학상장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너무 존경하는 교수님께 저희도 의미 있는 긍정적인 배경이 되어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거든요. 갑자기 급 고백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데 또 재미있는 컨텐츠를 또 주셔가지고 여기 계신 구독자님들과 공유를 드리고 싶거든요. SNS 유형별 특징 교수님께서 네. 네, 이게 그 일반적인 성향이니까 여기에 딱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싸이월드 이제 망했지만 내가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하다. 페이스북도 이제 점점 꼰대들이 많이 등장하고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페이스북에 밥 먹는 사진을 그만 올리세요. 블로그 내가 이렇게 전문적인 깊이가 있다. 인스타그램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있다. 인스타그램에 진짜 밥 먹는 사진 너무 많이 올라오잖아요. 밥 먹는데 충실하세요. 사진 찍는데 좀 충실하지 말고. 카카오 스토리 내가 이렇게 잘 이렇게 크고 있다. 내 아이가. 예? 그다음에 네이버 밴드는 또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 밴드 안에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잘하고 있고 트위터 내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다. 트위터에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브런치 저도 브런치에 글을 많이 쓰고 있지만 이렇게 글을 잘 쓰고 있다. 링크드인 경력 관리에 또 링크드인 많이 쓰잖아요. 마지막에 텔레그램 내가 요즘에 이런 비밀 데이트를 하고 있다. 텔레그램들 논란이 많았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SNS 유형별로 거기에 활동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을 이렇게 너무 일반화 보편화시켰지만 about 대강 이렇게 맞는 네.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쓰는 그 플랫폼인데 그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서도 다른 페르소나가 막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도 이렇게 많은 모습이 있는데 세대가 얼마나 화합하려면 많은 모습들을 덧대고 겹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배우는 자세를 보지 않으면 오해도 너무 쉽게 되고 이해도 점점 하기 어려워지게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플랫폼이 아니라 답변이에요 이거는. SNS에서 네. 카톡이나 이런 이제 페이스북이나 아무튼 메시지를 교환할 때 우리가 영어로 yes면 딱 끝나는데 우리말은 네, 냉, 넵. 넵. 그다음에 거기에다 또 이제 물음표를 붙이느냐, 이 좌절 슬픈 기호를 갖다 붙이느냐, 뭐 이렇게 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진짜 알아들은 걸까? 이게 의무심이 간다는 거예요. 넵 여기다 물음표를 붙이면 뭐라고 하는 거지? 의구 이런 뜻이고. 속마음. 그러니까 정말로 영어로 번역이 불가능한 우리말의 묘한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 잘 알아야 우리 밀레니엄 세대와 또 소통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거하고 또 다르게요. 우리가 크크크 할 때 크라는 붙이잖아요. 이 크를 몇 개 맞아. 붙이는지에 따라서 저는 이걸 보고 그래서 크를 여기서는 몇 개를 붙여 이 고민이 굉장히 생겼어요. 이거 제가 우리 교수님들 단톡방에 올렸더니 교수님들 고민이 너무 심해졌다는 거예요. 크를 하나만 써야 되는지 두 개를 써야 되는지 세 개를 써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크가 하나면 문장을 마무리하기 어색할 때 크크 두 개면 기계적 추임새 세 개면 크크크라고 말하고 싶을 때 네 개면 네 개 다섯 개면 진짜 많이 웃길 때 다섯 개 어떤 사람이 이걸 20개씩 갖다 붙이면 막 엄청 웃기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뭐 하하 하 하나면 크보다 격식을 차릴 때 하가 두 개면 덜 캐주얼할 때
하가 3개면 하하하, 하가 4개면 우하하 이렇게 줄임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저는 이걸 정리한 사람이 더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굉장히 뭔가 통찰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그리고 이걸 보고 생각해보니까 교수님과의 카톡에서 저희 제자 단톡방에서 교수님의 크나 흐가 없어졌다. 그 대신에 좋으면 좋으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사람이 쓰는 언어에는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네요. 이 쓰는 언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 방에서 공부를 하시는 한양대학교 교수님들이 이렇게 제자들과 다른 세대와 관심이 많으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젊음과 늙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 같거든요. 네, 은교라는 영화에서 하나 대사를 따온 건데요.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늙음과 젊음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나 늙었다고 야단치죠. 꼴 보지 말고 너 젊었다고 내가 시샘하고 싫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노력, 누군가의 어떤 그 자세, 태도, 압력 이런 걸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교수님께서는 꿈꾸는 동안은 동안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뭐 늙고 젊음을 떠나서 모두가 다 동안인 걸로. 네. 네, 서유석 가수가 이런 말 했잖아요.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맞네, 맞네. 네. 그러니까 너무 늙은이들을 네. 늙은이로 대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늙은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낡은이들이에요. 낡은이들. 네, 생각이 낡은 사람들. 늙은 사람은 생각이 익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늙은 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생각이 얼마나 낡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늙은이와 젊은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밀레니얼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가 화합할 수 있도록 어떤 태도로 이해해야 하는지, 그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속담으로 하나로 쫙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옛날에 썼던 그런 개념들을 이 요즘 아이들은 그걸 이렇게 좀 패러디를 써서 쓰는데 정말 현실감 있게 다가와요. 예를 들면 헌신은 헌신이잖아요. 헌신. 근데 요즘 아이들은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협업. 백지장도 맞들면 안 돼. 백지장 맞들면 찢어진다. 질문. 아는 길은 질문하지 말고 곧장 가라.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티끌 모아봐야 티끌이다. 어떡해. 자신감.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 뭐 출발. 시작은 시작일 뿐. 반은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다. 이런 걸 또 패러디한 거죠. 네. 이런 말들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괴로움, 아픔, 일면을 단면을 이렇게 되짚어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대 간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연상세계의 교집합. 연상세계의 교집합이 뭐냐면 내가 어떤 단어를 떠올렸을 때 그 단어에 대해서 떠올리는 단어의 이미지의 세계가 다르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자, 예를 들면 나는 아파트 그러면 뭐가 떠오르냐면 가수 윤수일이 떠올라요. 윤수일 아파트 노래 있잖아요. 별빛이 흐르는 그 예림이는 노래죠. 뭐가 떠올라?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 하면요. 몇 평짜리 이런 거 안 떠오르냐? 뭐 한강변에 있냐, 뭐 주상복합이냐, 뭐 이런. 요즘 제가 이사를 왔잖아요. 근데 이 동네가 굉장히 뜨는 동네래요. 공장지대가 다 민다고. 그래서 저 요즘 틈만 나면 1층 가가지고 부동산 사장님이랑 같이 어디를 분양을 받으면 될지 여쭤보고 있거든요. 네, 뚝섬의 재개발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파트 하면. 네, 그래서 아파트 그러면 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그 구릿빛 노동자들의 얼굴이 이렇게 연상이 돼요. 내가 옛날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건설 현장에서 일해봤거든요. 또 어떤 사람 아파트 그러면 뭐 한강에 있느냐, 한강 이북에 있냐, 뭐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특정한 단어를 떠올렸을 때 그거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연상되거든요. 그러면 연상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아파트 그럼 윤수일을 막 얘기하는데 이 사람도 윤수일 자체를 몰라요. 그럼 걔네들하고 내가 소통이 안 된다는 건 야단치지 말고 연상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상세계의 교집합을 늘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그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냥 세대 차이가 아니라 경험의 차이,
연상 세계의 차이로 인해서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단어에 대해서 연상하는 세계가 판이하게 달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소통 자체가 예를 들면 음. 비관적인 이야기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소통을 시키는 방법은 공통적으로 같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해야 연상 세계가 같아지고 비슷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소통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교집합을 늘리려는 노력을 서로 네.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뭐 교집합을 늘리려면은 뭐 시간도 많이 보내고 질문도 서로 많이 나누고 뭐 여러 가지로 관심을 서로 많이 주고받는 네, 같이 그게 지내는 시간이 물리적으로도 많아야 네. 서로가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맛있는 것 좀 자주 사주시고 좀. 네. 네. 밥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밀레니얼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가 화합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하면 중독됩니다.